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최근 사상 초유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되면서 현재 피해 규모 점점점 더 커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이번 사태의 이 진상을 먼저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사태의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어제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표, 이 과세 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를 했고요. 자녀공제는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과연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될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 쟁점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보죠. 올해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 이 패스포트 파워가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여권을 갖고 있다면 비자 없이 무려 191개국에 입국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 세 번째 이슈로는 코리안 여권 파워, 이 한국의 여권 파워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티몬과 위메프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산,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한 것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커머스 하면 현재 워낙 쿠팡의 영향력과 지위력이 크기 때문에 위메프, 티몬 할 텐데 지금 찾아보니까 티몬과 위메프도 거의 대한민국의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나게 큰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갑자기 사태가 발생했어요. 셀러들에게는 정산도 못 해준다. 소비자들에게 환불도 못 해준다. 네. 지금까지 상황 좀 알고 싶고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가 소셜 커머스 삼총사라고 과거에 불렀었죠. 이제 쿠팡, 티몬, 위메프라고 불렀었는데, 근데 이게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는요. 사실상 이제 작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이 뭐냐? 큐텐이라는 사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이 큐텐에서 이제 정산 미지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 그러면, 야,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에서도 사실 정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구심이 그때부터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정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을 해서 내 물건을 팝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제 결제를 할 거고요. 그 결제가 이제 티몬과 위메프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판매자들에게 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주게 되는데 이게 딱 고리가 끊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정산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런 셀러 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못 받는데라는 소문이 이제 팽배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오히려 이런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건을 안 팔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 입장에서는 판매 수수료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게 뱅크런 현상처럼 정말로 이제는 많은 셀러들이 이탈하게 되고, 그럼 돈이 안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금 경색, 유동성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됐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게 또 소비자들한테도 이제는 전달이 된 거죠. 뉴스에 보도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샀던 거 보니까 환불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돼. 그래서 이제는 티몬과 위메프 당사로 몰려가서 이제는 거기서 취소 환불을 요청하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까지도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이 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행 상품이라든지 전자 쪽 이런 단가가 좀 크거든요. 이런 쪽에서 사실상 지금 판매 대금이 묶여 있고 취소 환불이 안 되는 사태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 평론가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네. 소비자들은 냈잖아요, 돈을. 네. 판매자들은 돈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2달간의 기간 동안에 돈이 묶여 있을 텐데 이 돈 어디로 간 건지. 그러니까 왜 이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건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그 돈을 이제 티몬과 위메프 안에서 사실상 이게 정산 주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분명히 카드를 소비했을 겁니다. 네. 그럼 카드사들은요, 분명히 그 대금을 티몬과 위메프 쪽에 줬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대금을 가지고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 안 해줬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티몬과 위메프가 사실상 마음대로 유용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왜 이 돈을 어디서 썼겠느냐고 봤을 때 인수자금으로 썼다라는 의구심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북미 시장에 쇼핑몰 하나가 있는데 위시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적인 쇼핑몰인데 이거를 인수하는데 2,300억 원 정도 썼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그럼 이 2,3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 긴 정산 주기. 티몬 같은 경우에는 40일 걸리고요. 위메프는 거의 70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돈이 묶이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실상 인수 자금을 썼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심이고 사실상 아마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대금, 정산 대금을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 유용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 긴 정산 주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커머스 쪽,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업 쪽의 이 정산 주기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사실상 보면은 40일 이내, 60일 이내에서 마음대로 이커머스 업체가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단기로 이제 짧게 묶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산 주기가 이렇게 길면 다른 쇼핑몰들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매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1일 후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불어질 거는 없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게 사실 이 티몬과 위메프가 사실상 에스크로 서비스를 안 했다라는 게 정말 굉장히 놀랬거든요. 에스크로 서비스는 이제 제3자, 특히 이제는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은행에 이제 돈을 넣어놔서 이거를 이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하는데 이런 에스크로 서비스 자체가 티몬과 위메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 다른 기업은 다 돼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G마켓, 이베이 코리아 이런 데는 다 돼 있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에스크로 서비스, 결제 대금 예치 제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앙정 결제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일단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원래 쿠팡도 이런 뭐 재무적 위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뭐 투자사를 통해서 결국 이제 돈을 채워넣었잖아요. 지금 이 Q10 그룹이라고 하는 곳, 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재무 상태가 어때요? 여기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모기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사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쿠팡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어요. 사실 적자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막대한 물류센터 세우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때와 좀 다른 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CEO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쿠팡의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저희 쪽에서는 미국인이랑 보는데 워낙 인맥도 많고요. 무엇보다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을 받았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 투자를 받아서 수여를 했는데 이번 이제 Q10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여를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여 받을 곳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죠. 외 재무적 투자자도 안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구영배 대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 있는 행방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질 수밖에 없고 Q10의 모기업에 대한 이제 재무적 구조가 분명히 취약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좀 Q10 이야기를 먼저 좀 그렇죠. 해주세요. 어떤 회사입니까? Q10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영배 사장이라는 분이 원래 그 G마켓 창업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G마켓 창업한 다음에 이거를 엑시트하죠. 한마디로 이제는 이베이 코리아 쪽에다가 이제 이베이 쪽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2010년에 Q10이라는 그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티몬을 인수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10년에 창업했다가 왜 갑자기 10년 후에 인수를 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는 과거에 그 G마켓을 팔았을 적에 국내에서 같은 기업을 하지 않는다는 분명 업종 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보통 M&A 하면 보통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서 사실 진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서 Q10을 차리고 1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젠 드디어 이제 그 조약이 끝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티몬을 이제 인수하게 되고 티몬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도에 인수하게 되고요. 2023년도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월에 위메프를 인수하게 되고 그다음 올해 들어와서 2월에 위시라고 해서 북미 지역의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고 3월에 AK몰까지 인수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Q10의 외연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하나 들죠. 아니 왜 이렇게 외연 확장에 목숨을 걸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외연 확장을 했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이제 외연 확장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 한마디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네, 회장이라는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투자자이자 또 경영자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이제 쿠팡을 살려놓은 맞습니다. 건데 Q10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Q10은 과연 자금력이 있는지,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떤지. 네.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본 잠시 상태 감사 보고서도 못 나올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왜 이걸 짚어봐야 되냐면 이게 결국은 정산이든 환불이든
그 가능성을 좀 미리 짚어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지금 어때요, 재무 상태가? 재무 상태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2022년 감사 보고서가 최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3년 감사 보고서가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회계법인에서는 제일 안 해주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딱 봤을 때도 사실 재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지만 팀원과 위메프의 영업 적자 추이가 나오고 있죠.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1,000억 정도가 지금 계속 적자네요. 적자, 계속 적자 기업이요, 네. 사실상. 그다음에 팀원도 마찬가지로 1,500원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미공개라고 돼 있잖아요. 2023년도 감사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회계법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감사 보고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계속 기업의 존속력에 대해서 의문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함이 나타납니다라고 해서 회계법인에서 이미 이 감사 보고서에 여기에 유동성이 굉장히 위험하고 계속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취약하다라고 이미 감사 보고에 적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실상 적자 기업이거든요. 팀원도 마찬가지예요. 팀원 감사 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유동성에 대해서 취약해졌고 실제 이제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결재무제표 봤더니 지금 보니까요. 팀원 같은 경우가 물론 연결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가 1,300억 원 정도 되고 유동부채가 7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거의 5배 정도 많거든요. 당연히 이제는 자본 잠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본 총계도 마이너스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가 됐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무적으로 취약하고 유동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모기업 큐텐까지도 사실상 위시를 인수하면서 자본력이 취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크게 되면서 모든 큐텐의 모든 계열사들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는 이게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해결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입니다. 모기업인 큐텐 기업, 큐텐 그룹이 완전히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어디서 돈을 조달하는지 투자자가 누군지도 좀 알 수가 없긴데 자, 권혁준 평론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역시 현재까지의 피해 현황입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셀러들, 이제 판매자들은 정산을 못 받고 있고 소비자들은 환불해 달라고 하고 있고 하는데 어제 회사 측은 1,000억 원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정도가 될지 지금 피해 규모, 현재 상황들 또 소비자들은 환불하려고 막 본사도 찾아가고 그런다면서요? 어떻게 봅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왜 1,700억 원 정도 나왔냐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한 금융위에서 도대체 니네 지금 미정산 금액이 얼마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팀원과 위메프에서 한 1,700억 정도 지금까지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요. 저게 회사가 말한 거죠? 그렇죠. 조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서 이제 입장을 밝힌 거고 사실상 지금 비공식적으로 보면 1조 원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었지만은 그 팀원 내부에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환불하러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노트 하나가 발견되는데 직원의 노트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오고 있죠. 이제 줄 서서 돈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직원 노트가 이게 빨리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1조 원 정도 미정산 뭐 이렇게 써져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럼 심각한데요. 1조 원이면. 심각하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상 2024년도 6월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위메프에서 한 3천억 원 정도 거래액이 나왔고 티몬이 한 8,300억 원 정도 거래액이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합치면 1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월 결제액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월 결제액이 1조 원이 넘어가고 그게 한 2달 정도 미정산되다 보니까 이건 못해도 1조 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이거를 어떻게 자금 수요를 해서 해결할지는 굉장히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 위험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결국에는 뭐 청산 아니면 파산까지 갈 수 있다. 뭐 먼저 회생 먼저 가겠죠. 회생 먼저 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을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왜냐하면은 사실상 청산 이루어지고 회생 쪽으로 가게 되면은 채권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돈을 못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홈쇼핑, 백화점, 여행사, 은행 다 팀원 위메프와는 이제 공급 계약을 끊어놨고요. 중간에 뭐 페이들, 피지사들도 다 막아놓고 있고 일파만파 커집니다. 물론 이게 큐텐이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하면 이제 뭐 정리는 되겠지만 권혁준 평론가 이야기도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자, 당국이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TF 팀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일단은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어떤 문제인지, 상황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당국의 대처 상황들 지금 어떻게 좀 당국은 여기서 좀 개입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인터넷 일각에서 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정부가 미지급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래요? 사실상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되겠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민사상의 문제다라고 먼저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제 정부가 뭐 나서서 돈을 대신 갚아준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환불을 해준다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네. 그래서 정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판매자들이 연쇄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놨어요. 그거는 셀러들, 판매자들한테.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 긴급 경영 안전자금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 왜 세금을 써갖고 환불해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셀러들, 그러니까 판매자들에 대해서 대출하는 형식이에요.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이 이제 꼬이고 자금이 안 돌아다 보니까 연쇄 도산이 되거든요. 이거를 막고자 이런 셀러들, 판매자들에게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투입해서 대출을 해줘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게끔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이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적절한 판단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조건 저 세금을 쓰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대출 형식으로 자금 수요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시장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큐템 본사가 이거는 나서서 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수요를 하겠다, 어떻게 이걸 해결방안을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매각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빨리 큐템 본사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통령실이 엊그제였죠. 가장 발빠르게 먼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몬, 위메프, 정산, 환불 지원 사태에 대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또 이렇게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하니까 공정위 또 금감원,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태 파악도 하고 있고요. 또 긴급한 어려운 또 우리 소상공인 판매자분들한테는 자금도 대출해주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모기업인 큐텍그룹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끌어와서 이걸 해결할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걸 모니터링하고 또 사건이 급변할지 여러분께 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평론가, 저희가 세 번째 이슈에 다시 또 다뤄야 되거든요. 네, 일단 네. 잠시 보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여러분들에게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안 정부안입니다. 기획재정부안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회복세에 있으나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장기간 누적됨에 따라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 위기,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4 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또 보완해야 될 점,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어떤 점들이 다가올지 그 영양 부분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많았었던 게 상속세, 또 종부세. 저희가 상속세는 기존에 한번 또 교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죠. 금투세. 근데 금투세는 이제 폐지할 방침부터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상속세 하나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봐도 충분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한 게 상속세 부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쪽으로 이번에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속세 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상속세 부분은 실은 이제 그 이전에도 굉장히 정부가 많이 예고를 했었죠. 상속세 부분을 건드리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최고 세율 부분을 건드렸고요. 정말 획기적입니다. 이걸 그렇게 못 건드리더니 이번에 건드렸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50% 정도 되던 최고 세율이 50%였는데 최대 주주 할증가세 20%고요. 60%인데 예. 요거 지금 최대 주주 할증가세 폐지해 버렸고 50%를 40%로 내렸습니다. 일단 최고 세율이 40%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업 상속 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우리가 밸류업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그 가업 상속 공제의 그 금액을 2배씩 해주기로 했고요. 네. 정말 획기적인 것은 기회발전 특구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지역 균형 발전에 도입했던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업 상속 공제의 금액을 아예 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실은 그 기회발전 특구에 관련된 일을 좀 했었는데요. 예, 예. 이걸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도 이거 상속세 쪽에 이제 좀 들여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 가업 상속 공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저 한도를 푸는 걸 보고 네. 이게 나중에 이렇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런 어떤 의견을 낸 거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보면 25년 말의 개편입니다. 최고 세율이 기존 50%에서 40%, 10%포인트가 인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저 이제 세율 부분의 구간들도 굉장히 좀 좁혀놨기 때문에 아마도 뭐 부자들만을 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밑단에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상속세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따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은 자녀 공제 부분, 일괄 공제 부분들 상당히 공제의 폭을 좀 넓혀줬단 말입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녀 공제는 또 얼마나 늘려주는지 또 이 점은 왜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세제 개편을 자녀 공제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거의 10배를 늘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제가 이제 큰 틀에서의 현재 변화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공제 금액에서 10배를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이제 나름대로 획기적인 어떤 그 생각에 대한 전환을 한 건데요. 네. 이 자녀 공제 부분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출생 문제,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가표 구간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네.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전에 30억 초과 부분이 50%였어요. 예. 근데 지금 30억 초과 부분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윗단계가 10억 원 초과가 돼가지고 그게 40%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정말은 제가 잘 이제 예를 들 때 한 20년 전에 아파트 가격보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네. 이 금액을 확 띄어서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줬어요. 네. 저는 이게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억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자녀 공제를 5억씩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많이 빠지죠. 근데 다만 이제 자녀가 적은 분들은 정말로 또 이거 또 크게 혜택이 없는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이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린 것도 굉장히 이제 그걸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지금 크게 지금 다른 쪽 큰 틀은 바꾸진 않았어요. 네네. 네네. 일괄 공제 부분도 한번 볼까요? 일괄 공제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제 5억 원, 네. 일괄 공제 5억 원을 그대로 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유산 취득세 부분에 대한 개정, 그 부분은 요번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제가 어저께 안 그래도 그 회의에 갔었는데 유산 취득세 부분에 대한 개정을 못한 이유는 기재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라는 게 받는 사람 쪽에서 이제 나누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나름대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준비가 미흡했다 네. 이렇게 뭐 말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번에 바뀔 세제 개편에서는 유산 취득세 얘기 꽤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약간 유산 취득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너무 안 됐을까? 이것도 한번 좀. 예, 그래서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라고 이제 보통 용어를 나누는데 유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상속인,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가진 그 상속 재산 그 부분 전체를 묶어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받으면 나누기 이제 나름대로 상속에 대해 나누는 건데 유산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는 그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제 세액이 줄어들겠죠. 네. 근데 이게 더 합리적이죠. 받은 쪽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같이 있는데요. 이 증여세 부분은 지금도 뭐 유산취득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는 지금 현재 유산세, 그리고 뭐 증여세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네. 이 구조가 다르고 또 하나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유산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 네. 4개 정도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논리도 맞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거로 생각했는데 못 간 이유는 뭐냐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차감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감 항목들이 유산취득세로 가게 되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내용들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받는 거하고 이쪽에서 이쪽 기준으로 하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공제라든지 뭐 자녀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그 시스템화에서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어떤 그 수정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좀 미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반영 안 예. 했고. 자, 저희가 세법하고 또 이런 상속세 하면 좀 어렵게 여러분 느껴지시겠지만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한 사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좀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앞서 상속 증여세율의 그 과표 조정 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공제와 일가 공제 패턴을 좀 본 다음에 실질적인 한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상속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30억 초과가 아니라 이제 10억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0억 이상이 그냥 쫙 다 위가 다 40%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기를 이제 오히려 100억대로 좀 두고 10억에서 100억 사이는 한 30%로 더 낮춰주고 좀 여기를 기대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한 것들이. 제가 보면 저 왼쪽 표가 이제 현행표고 네. 오른쪽 표가 이제 개정되는 안 그 내용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밑에 제일 밑 단계에서 1억 원 이하고 그 옆에는 2억 원 이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높인 거. 그거는 이제 좀 어찌 보면 유리하게 그렇죠. 납세 쪽으로 해주신 네, 거고. 세부담 줄인 거. 5억 원 이하 20% 똑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10억 원 이하 30% 똑같아요. 네. 30억 원 이하에서 예전에 30억 원 이하가 40%잖아요. 네. 근데 지금 10억 원 초과하면서 올라가니까 40%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50%만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을 받냐면 그 굉장히 소득 이게 그 재산이 많은 분들만 혜택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은 아니 그렇게 만약에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최고세율이 우리나라가 너무 높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일본이 50%고 우리가 일본이 55고 우리가 50이었는데 60이고 20% 할증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0으로 내리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과 독일 뭐 이런 프랑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 일단 예. 조기를 일단 보고 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상속공제 한도 변화인데 공제라는 게 우리 소득공제랑 똑같은 겁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표를 줄여주는 건데 기본공제가 2억이 있고요. 이건 동일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 이제 동일하죠. 상속받은 재산 중에 예. 원래는 자녀 한 명당 1인당 5천만 원씩을 빼줬는데 이제는 5억 원씩을 빼주고 그렇죠. 일괄공제라는 거는 자녀 공제 받을래 아니면 일괄공제 받을 때 선택해가지고 이제 빼는 그거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5억 원이 있고 맞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유류분에 따라서 5억에서 30억을 이제 빼주게 되는 저기까지 됐습니다. 핵심은 달라진 건 딱 저거죠. 자녀 공제 맞습니다. 한 명당 5억까지 커졌습니다. 예, 예. 저기까지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고요. 자, 사례를 하나 볼게요, 교수님. 네. 25억입니다. 뭐 25억 하는 아파트를 한 채를 이제 남기셨다.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세부담이? 저희 이제 25억을 받게 되면 저기 하고 이제 상속 그러니까 저희 배우자 이제- 한 명에 자녀 2명. 예, 지금 보여지는 저 이제 화면에 보면 배우자 공제가 이제 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 공제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5억에서 30억입니다. 네. 미니멈 최소한 5억이고 한도는 30억까지 가고 네. 실제로 배우자가 실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유류분에 저기 대해서. 예, 네. 이제 5억이라고 적은 것 같고요. 그 일괄공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제들을 받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받게 되면 일괄공제 네. 저걸 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저기에 이제 그 빼가 25에서 5를 빼고 5를 빼면 이제 15가 남잖아요. 네. 15에 대해서 지금 15원 이상 세율을 적용했고 거기다 이제 누진공제, 누적공제라고 하는 1억 6천만 원을 빼게 되면 4억 4천만이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2명이어도 1억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일괄공제 선택했겠죠. 당시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개정안이 되면 기초공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억에다가 네. 그죠? 배우자 공제 5억에다가 자녀 기초공제니까 2억에다가 자녀 2명이니까 10억. 네, 그렇죠. 12억이 되고 12억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5에서 5, 12, 17이 빠지나요? 네. 그래서 8억이 되면 5에서 10 사이에 세율이 적용돼서 그게 30%잖아요. 30%고 누적공제액을 7천만 원 빼면 1억 7천만 원인데 네. 대략 보더라도 저 이제 4억 4천에서 1억 7천만 원만큼 네.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죠? 예. 상당 부분 저 자녀 공제가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가면서 완전히 판도가 상당히 바뀌어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녀가 좀 많은 분들이 유리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예. 저게 이제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것은 예전에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자녀가 많을 거고 지금 MZ세대나 이제 결혼해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녀가 적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그럴 연세이 된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들들도 좀 나이가 네, 많고 네, 하는 예. 그런 분들은 예. 저만 하더라도 뭐 우리 삼형제거든요. 예. 근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보면은 뭐 7형제, 6형제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현재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면 예. 적용된다 그러면 막 7명이라 그러면 저게 뭐 5, 7, 35에서 그러면 뭐 그죠? 끝이네요. 예. 35억 정도를 공제받으니까 예. 뭐 굉장히 커진다고 봐야 되죠.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30억 이상의 그러니까 과표 30억입니다. 다 뺄 것 빼고 남는 30억 이상의 유산을 받는 분들이 뭐 2,000명 정도? 네. 네. 뭐 그 정도라고 어차피 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예. 금액들이 가세 표준이니까요. 그렇죠. 다 뺀 거, 쭉 뺀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런 상황까지도 저에게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쟁점이 아까 유산 취득세도 내년부터 적용하겠다. 올해는 적용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종부세도 실은 아예 뭐 폐지라든가 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 좀 보면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또 정부의 속내도 있겠죠. 정부세 부분을 뺀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상속증여세하고 상속세하고 네. 이 종부세를 같이 끌고 나가기가 실제 정부가 예.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와서 좀 이제 그 부동산 가격들이 좀 들썩들썩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종부세를 건드리는 게 모양새가 안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은 종부세가 많이 이제 약해졌죠. 완화가 됐기 때문에 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많이 낮춰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낮춰가지고 최근에 아주 그 종부세를 많이 내던 시기에 비교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특히 네. 이제 법안을 바꾼다고 하면 야당과의 또 문제도 있고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죠 부자 감세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많이 줄여놨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일단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은 종부세를 더 줄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시키는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줄인 건 많이 줄여놨는데 네. 정말은 이 부분보다도 이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시켜가지고 완전히 종부세를 없애버리는 이런 이제 식의 어떤 그 아주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데 그걸 현재 상증세, 상속세를 같이 끌고 나가면서 그 부분까지 끌고 나가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필요하다. 최성목 맞습니다. 예. 총리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의 입장은 현재 금투세는 폐지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인센티브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스케일업 밸류업 해가지고 가업 상속 공제 2배씩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배당을 주는 기업하고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을 끌고 나갔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제가 여기 나와서도 한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 투자자하고 기업들이 모두가 배당에 대해서 좀 뭔가 무관심한 그런 분위기를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 해외의 어떤 분위기에 비해서. 예. 왜냐하면 일단 투자자 자체가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팔아가지고 캐피탈 게인을 구하는데
아주 익숙하게 있고 네. 그 배당 조금 받아서 뭐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배당 투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기야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보다는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배당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지금처럼 우리 노령화가 많이 되고 되면 실제 근로소득 같은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줄어드니까 이제는 정말은 돈 있는 분들도 주식에 투자해 놓고 매년 평균적인 배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죠? 어떤 그게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하게끔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밸류업 쪽에서 배당을 좀 이제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공제율 5%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을 때 혜택을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직전 3년 평균 대비해서 예. 주주하는 금액이 저기 주주하는 금액은 배당에다가 자사주 소각이 있겠죠? 포함이 예. 돼 있어요. 그 금액. 그래서 5% 초과 예.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율이 5%. 앞에 거는 5% 증가분 말하는 거고 예. 저 밑에 있는 5%는 같은 숫자지만 공제율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5%를 그냥 바로 빼준다. 그렇죠. 저 예, 세금을. 거기서 공제 혜택을 주는 예, 거죠. 준다. 예, 배당 또 자사주 소각 많이 해라. 이제 이번에 취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게 정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국회를 가야 법안은 통과될 텐데 지금 이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역시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또 하나 세수가 부족한데 뭐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고 금투세도 지금 민주당은 당론은 또 반대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교수님 이제 세법 쪽이시지만은 뭐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은요. 그래서 이런 전망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도 정부 여당은 이제 폐지라고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은 그 이쪽 야당 쪽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야당의 대표로 하시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꼭 이게 금투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꼭 들여와야 되는 그런 것인지는 네. 정말 아주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우는 걸 보면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네. 만약에 뭐 폐지는 안 하더라도 저는 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상속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상속세 부분도 이제 지금 보면 조금 이제 그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이제 다른 이제 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제 요 정부 여당이 보여진 요 모습이 바로 통과된다고는 저도 장담 못하겠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해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중산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외연 확장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상속세 부분 이제 25년 전 아닙니다, 여러분. 25년 동안에 물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집값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과연 이번에 상속세 세율과 관련한 내용 개편안을 민주당이 야당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코리안 패스포트, 이 한국의 여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국가마다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권의 순위를 매기는 여권 지수가 있다는 것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의 여권이 여권 지수 조사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죠. 특히 이제 당연히 여권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점도 많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우리 여권 지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번씩 보니까 좋네요. 네. 네. 자, 영국의 해외 이 시민권 자문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걸 만들고 이제 2024 여권 지수를 공개를 했는데 네. 한국이 191개국 중 스웨덴과 함께 3위를 기록했다. 자, 3위. 근데 같은 3위에 보니까 스웨덴이 또 있어요. 네. 자, 우리 고혁진 평론가. 네. 여권 지수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네. 3위라는 위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여권 지수는 아까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그 헨리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사실 국제적으로 여권, 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를 조사해서 그 여권 지수를 이제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세계 여권 지수 같은 말로 이제 헨리 여권 지수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해요. 그래서 네. 헨리 여권 지수를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제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비자 입국수 그쵸. 그거네요. 근데 공신력이 있는 게 네. 이게 그 국제항공 운송협회의 데이터를 써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면 국제항공 운송협회가 그러면 어떤 또 곳이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사실상 전세적으로 이제는 수송협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운송협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각종 운송의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네.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헨리 파트너스가 만든 여권 지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3위를 했다는 건데 그럼 1위는 어디겠느냐? 이제 싱가포르였습니다. 195개국의 나라에 무비자로 이제 입국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되겠고요. 네. 공동 2위 같은 경우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동 3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덴도 이제 포함돼 있어서 예. 이렇게 이제 공동 3위에 랭크가 돼 있고 그 의미는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이렇게 191개국에 무비자로 이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 정말로 인기가 많은 사실상 여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미국이 안 보여요. 좀 이따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1, 2, 3위 안에 여러분 미국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3위입니다. 3위다. 아까 평가 기준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무비자뿐만이 아니라 네. 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솔직히 반칙인 게 자기네 국가가 또 무비자로 들어와도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상호 호혜로 네. 좀 더 추가적인 기준들이 있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심사 반영 기준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여권 소비자가 이제 성인일 때, 그다음에 아니면은 입국 목적이 관광 사업일 때, 그다음에 여권 체류 기간이 3일 이상일 때, 일반 여권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실상 좀 심사 반영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게 나라 입장에서 봐볼게요. 그럼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게 했을 때 그 기준이 뭘까? 불법 체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나라에 불법 체류하면 국가 경쟁력이 낮은 나라는 사실 무비자로 안 해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쓰는 나라, 한마디로 이제는 부유한 국가들 같은 경우가 무비자로 입국을 해주겠도록 허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관광 사업이 이제는 입국 목적일 때가 이제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3위를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이제는 위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권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이 탐이 나서 네, 이걸 훔치려는 맞아요. 도난 강탈 사례도 많아졌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사실상. 예, 이게 무비자 되니까. 네, 무비자로 많은 나라 예. 들어가니까 사실상 이런 좀 범죄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이제 부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뭐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가 태반인데 하지만은 이제 부주뿐만 아니라 도난이라든지 강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필리핀 가면은요 사실상 여권 강탈 사례가 좀 많았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난이 좀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제는 뭐 해외에 가실 때 우리나라의 여권을 잘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럼 왜 도난이나 강탈이 많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이 여권이 인기 많은 여권이 뭐 미입국할 때 아마 마약 밀수할 때 테러 등의 좀 활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냐면 다양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인기가 많은 것도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궁금한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도대체 몇이라는 거 하나 궁금하고 네. 북한도요. 북한의 패스포트가 있잖아요. 네네. 북한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상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헨리 여건 지수가 96위로 되어 있고요. 한 51개국 나라의 무비자 그래요?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그러고 대부분 나라가 뭐 이집트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아니면 요르단, 케냐 이런 나라들에 이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미국 경우 몇이에요? 이게 186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8위 정도 랭크로 되어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10년 연속 좀 미국은 하락하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저는 아랍에미리트 올해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국가의 경쟁력과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권 순위가 3위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여권 순위 3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외교력, 정치력 이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더 끌어올리려면 더 우리의 경제력, 경쟁력이 강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상 국가 경쟁력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더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뭐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국가 원조를 많이 하고 있죠.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이렇게 국가 원조를 하면서 국가의 신인도라든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또 국가적 책무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좋은 긍정적인 또 재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요. 또 폭우, 폭염, 다시 폭염 동시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극한 기상현상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재해가 참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말 동안 건강에 특히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